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세. 어제 그 표절 사태에 관해서 그 얘기를 잘 들으셨지요? 예, 저도 이렇게 잘 들었다는 인사를 다른 방송에 비해서 좀 많이 받은 걸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헷갈리기 쉬운 모방과 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북한 이야기에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풍토에서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표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모방과 표절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이 표절과 관련해서 패러디니 오마주니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말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좀 정말 가볍게 그야말로 상식 수준에서 좀 건드리고 가볼까 합니다. 따져봅시다. 네, 이 표절이 솔직히 이 메르스 사태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이 책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숙은 이 엄마를 부탁해, 창비에서 나온 책이죠. 이 엄마를 부탁해가 그때 당시에 2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는 상당한 스테디셀러입니다. 게다가 이 소설에 대해서 전 세계 33개국에서 수입을 해갔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세계적인 창피, 망신 이런 것들로 전개될 수도 있지요. 신경숙 노벨 문학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신경숙 같은 작가는 결코 노벨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작가의 사상과 삶, 그 자체에 주는 겁니다. 노벨상 받은 작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작가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정치색 강한 작가한테 줍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자기 사회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사는데 비정치적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옥타비오 파스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우파적인 정치인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인 실천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의 정신 세계가 그때 당시의 스웨덴 심사하는 분들에게 이 사람의 사상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엄마를 부탁해 같은 말랑말랑한 소설, 우리가 보통 말랑말랑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결코 고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그려지고는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사실 독자가 조금 자기가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닥쳐가지고 고민하는 정도 수준을 별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는 거죠. 씹어 삼키고 소화하기 힘든 요소가 문학에 있어야지 문학이 독자와 대결하면서 독자에게 뭔가를 주는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술술술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위로주죠. 위로주 한 잔 마시는 것이죠. 이런 작품에 대해서 결코 제대로 된 문학평론가라면 이 작품의 이면에 있는 작가를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팬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팬심. 우리 오빠들한테 왜 그래? 그쵸?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 저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는 너무 살기 힘들고 마음 붙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 붙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려니까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사유도 많아요. 담배도 피지 말라, 술도 마시지 말라, 연애도 교회 오빠하고만 해라. 아주 힘들죠. 자, 이럴 때, 동방신기라고 하는 건, 동방신기 좀 낡았나? 엑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정말 힘 안 듭니다. 진짜 애는 정말 머리 아파요. 맨날 싸워야 되고, 울고불고 해야 되고, 화내야 되고. 연애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이 팬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편리합니까? 행복하기만 해요. 자, 그러다가 보면 자기에게 그러한 행복감을 준 그 대상, 스타에 대해서 약간 정도를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옹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는 그 오빠를 옹호한다기보다는 그 오빠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경수 표절 사태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한편에서는 신경숙이 더 잘 썼으니까 표절 아니다, 내지는 표절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팬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팬심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어제 밤의 사건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조정래 선생이 신경숙한테 그렇게 비겁하고 치사한 변명을 할 것 같으면 붓을 꺾어라. 정말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 자숙을 해도 모자라겠는데 신경숙은 4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그건 조정래 신경숙하고 찾아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소개를 하면 오늘 방송 다 가버려요. 자, 그래서 해도 모자랄 터인데 지금 저 태도는 잘못되었다. 정말 좋은 작품을 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글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아주 보면 무거운 충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충고를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퍼왔는데 그 밑에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굉장히 광팬인 것 같은데 그분이 댓글을 다는데 숨도 안 쉬고 온갖 종류의 뺏기기 사례들을 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신경숙을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1-2개 정도의 사례 같으면 이분이 신경숙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구나인데 자기 나름으로는 이 뺏겨도 괜찮다, 뺏긴 작가들도 시장에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신경숙이 뺏겼어도 딴 사람도 뺏기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를 그야말로 예를 정말 수십 개를 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한 2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의 전통 의상은 중국의 전통 의상을 베낀 것처럼 거의 똑같아요. 판빙빙 나오는 무미랑 전기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판빙빙이 뭔지 몰라요. 이분 독서도 되게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만화책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일본의 전통 의상을 만든 사람들은 중국을 표절했으니까 다 옷 만드는 천직을 버렸나요? 일본에서 나름대로 장인이라고 대접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고리띵 하더라고요. 자, 밥그릇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밥그릇 만드는 회사가 다른 밥그릇 만드는 회사의 모양을 뺏겼다고 해서 밥그릇 장사를 접어야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시죠?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보편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일본 옷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흉내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영향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흉내낸 게 아니고. 원래 옷이라는 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요소를 따와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것이지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할 때 보면 자기 나름의 독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장식도 달고 이상한 프린트도 하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 몸이 정해져 있는데 옷이 사람 몸의 형태를 벗어나서 온갖 이상한 거를 달고 다니면 그게 옷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요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본 요소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독창성을 발휘할 것이냐를 놓고서 고민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전통 의상이 중국 전통 의상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이에요.
중국 전통 의상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풍토와 기후에 맞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문화에 맞게 형태를 변형한 것이죠. 우리 한복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구려 때 한복하고 조선시대 한복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서 변화해 온 거고 그러면 고구려 때 옷은 중국 옷하고 비슷하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바꿨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오면서 서로 영향받은 것을 베끼기라고 하는 거는 베끼기라고 하는 말 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또 제 고를 띵하게 만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예,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명품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디자인의 제품은 다른 업체에서 많이 베끼죠. 아예 짝퉁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대놓고 땡땡땡땡 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비슷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다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 계속 잘 팔고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땡땡땡땡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존경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스타일이라고 할 때 에르메스를 흉내내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방은 에르메스는 아닙니다. 에르메스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짝퉁입니다. 우리 가방이 에르메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팔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거는 고발당하거나 단속당하고 처벌받고 업체 문 닫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베낀다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충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를 표절과 베낀다라는 말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층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분 이야기 중에서 진짜 점입 가격인 거는 이런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를 벤치마킹하라고 가르치는데 잘 나가는 회사 한두 개 남겨두고 능력이 그냥 그런 회사들은 다 물러나야 하나요? 별 볼 일 없던 회사가 나중에 히트치기도 하는데 별 볼 일 없던 회사가 왜 히트를 칠까요? 열심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원래 회사보다 잘 만드니까 히트치는 거예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업그레이드하기 마련이고 기본적으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이잖아요. 실용성이 요구하는 요소들은 똑같거나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구매에 맞게 잘 만들어내느냐이고 기술 같은 경우도 그 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은 법으로 보호합니다. 특허 내잖아요.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배상 소송 걸리고 손해배상 소송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뺏긴 회사 망하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분은 이런 상업적인 부분하고 문학에서의 표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용인되는 베끼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표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특허 침해 내지 저작권 침해, 도용 침해, 상호 침해 이런 법률적으로 뭐뭐 침해 이런 그 얘기로 부르잖아요. 사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률적 용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평적 판단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라든가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법적으로는 더 많이 써요. 자, 근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정말 이렇게 되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분의 이야기가 하도 일반적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이제 점입가경이라서 제가 뭐를 인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 자주 쓰는 말투, 목소리 일부러 따라 하잖아요. 성대모사 잘한다고 재미있어 하지요.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거든요. 비슷하게 뺏기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고 또 다른 개성이 들어가면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분 되게 전곡을 찔렀어요. 재미있죠. 그리고 성대모사 하는 사람 이름이 성대모사예요. 뺏긴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놓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독창성이 조금 가미된다는 거는 단순한 모사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다시 말해서 패러디를 했다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칭찬받지요. 재미있어 하고. 엄청 재미있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화 같은 것, 예를 들어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이름을 달고 어떤 가난한 집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서 술 취하는 이야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아무도 표절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구조를 가져와서 글을 쓰는 것을 아무도 표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널려있는 문학적 자산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자, 신경숙의 표절은 미시마 육교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어요. 문장을 가져와 쓰는 것하고 그리고 어떤 보편적으로 널려있는 이야기의 모티브를 사용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차원이 다른 문제를 이분은 이렇게 줄줄이 열거를 하고 있어요. 또 걸작인 것이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그 화가를 아시죠? 마릴린 몰로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변형을 해갖고 착 얹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분이 정말 대히트를 쳤어요. 이분은 현대사회가 상업사회고 상업주의 사회고 대량복제 시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량복제 시대에 사진 얼마나 잘 나와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화가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굉장히 비싼 그림이 아니라도 집에 걸어놓고 싶을 때 그러면 잘 찍은 사진이라든가 또는 마릴린 몰로 사진을 내가 적당히 변형시킨 거하고 그거하고의 가치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대중이 좋아하는 마릴린 몰로를 내가 그래서 붙여놓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 이분은 나름으로 예술관이에요.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게 왜 예술이 아니야라고 들이민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앤디 워홀 그림에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대놓고 뺏기길 했는데 왜 그거는 비싸게 팔리는데 신경숙은 글 쓰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정말 수십 개를 달았어요. 어디서 이런 사례를 구해왔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신경숙 팬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이런 거를 막 만들어내나 국정원 댓글부대처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만들어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여하튼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모두가 뺏긴다. 뺏긴 것이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많은데 왜 신경숙만 갖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숙이 뺏겼더라도 작가로서 붓을 꺾으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후자의 항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후자의 항변에 대해서는 아니 독자가 왕창 뺏겨온 줄 뻔히 알아도 그래도 신경숙이 재미있게 뺏기니까 또 원본 작품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신경숙이 뺏겼다는 걸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감정으로 신경숙의 소설을 돈 내고 사겠다라고 하면 그건 못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경숙이 창비에서 책을 펴는 작가고 창비라고 하는 출판사는 우리나라의 문학이 어떠한 문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선도하는 출판사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민중문학 진영, 소위 말해서 참여문학 진영을 선도하는 출판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띄워 올렸고 그 대표하는 작가랍시고 번역을 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고 근데 이 작가가 알고 보니 표절 작가였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순결성에 대한 기대, 순결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고 그 문인이 그려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세상이다. 또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문인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에게 어떤 종류의 그 길잡이가 되어준다라는 식으로 최소한 문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존경심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을 저지른 작가를 여전히 존경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독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윤영빈이를 존경해서 좋아하고 즐기나요? 아니잖아요. 박성호를 개그맨 개그맨 지망자들은 존경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성호의 코미디를 보면서 정말 기발하다, 정말 잘한다. 야, 저거는 그 누구예요? 이 일본 이 화장하고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다 무슨 짱? 하여튼 있잖아요. 저 이름이 잘 기억. 이런 거 흉내 내갖고 개그를 할 때, 야, 정말 잘한다 그러지만, 정말 저는 박성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내지는 박성호의 삶을 나의 사표로 삼겠어요라든가, 지극한 위안을 얻었어요라든가,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숙도 그 정도 대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숙이 정말 애를 써서 표절을 극복하고 진짜 좋은 작품을 써냈다고 하면 또 그때 가서는 또 문단은 너그럽기 때문에 또 봐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보니까 표절 같아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를 한다든가 또 주변의 장비 평론가들이 표절은 했으나 신경숙이 더 잘 썼으니까 괜찮다라고 한다든가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야기거든요. 이 표절과 패러디, 기타 등등 모방 이런 것들을 오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제가 너무 길게 갔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소개를 한 거는 많은 분들이 신경숙 사태 앞에서 느끼는 혼란이 도대체 이 표절이 무엇이간데 내지는 하늘 아래 표절 아닌 것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말들이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방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당연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제대로 모방하게끔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모방과 표절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방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내지는 거의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댓글을 한번 달아봤는데 바쁘네요. 앞으로 댓글 달기 좀 힘들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바쁘네요, 이거. 예, 일단 너무 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게시판 잠깐 들어갈게요. 신경숙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제가 문학하는 사람이라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회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신적 높이예요. 사실 대중문학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횡행하는, 이 사회들이 있어요. 대중문학이 득세를 하는. 근데 대중문학이 득세를 하는 사회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회예요. 미국이 대중문학, 장르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추리소설 무슨 거의 천국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장르문학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미국이 존경하는 작가가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븐 킹 같은 작가들은 대중문학이기도 하고 본격문학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미국은 사실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의 이 구별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제 이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표절 같은 거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팔린 작가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팔 만큼 작가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투입을 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요. 이 유럽 같은 곳은 대중문학이 좀 폄하되는 분위기고, 독자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대학원생 수준의 독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라든가 까미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거기서는 대중작가예요. 대중작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다. 많이 팔리는 작가. 자, 물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시는 안 팔려요. 왜냐? 시는 사실 모든 언어 예술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정말 소수 독자만 있는데, 그래도 시인들이 시를 쓰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악전고투하면서 치열한 이 말들을 만들어서 시를 써놓으면 그게 어떤 영혼에게는 굉장한 빛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이런 믿음들이야말로 문학을 지탱하는 힘이고, 그리고 사실은 독자들이 막연하지만 그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학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왕창 무너뜨리는 사건이, 그것도 창비, 문지, 문동 같은 대한민국의 문학을 책임지는 출판사들이죠. 여기가 보통 이제 민음사까지 끼워서 4대 출판사 하기는 하지만 대개 이 세 군데예요. 우리 이 한국말로 글을 쓰는 작가들을 이 세 군데 출판사에서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출판사들인데, 이 출판사에서 이런 표절이 이미 밝혀진 작가를 감사하고 옹호하고 보듬어 안고 가는 이유는 사실 팔리기 때문이잖아요. 팔리는 것을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용인을 한다면, 표를 많이 얻었으니까 아몰랑이 대통령 돼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용인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용인 안 되잖아요. 정치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되게 괴롭죠. 문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뭐라 하시니까 참 얘기하기 어려워지네요. 여하튼, 이 모방과 창조라는 말은, 모방이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하고 따라다닙니다. 왜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서구 문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체계적으로 처음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기원 전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사실 서구 유럽에 전해진 것은 중세기입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이 책이 읽히고 있었는데, 중세기 때 오스만 투르크입니까? 이게 침략을 해가지고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학자들이 로마로 많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가지고 왔던 책들이 많아요. 이 책들이 한 12세기부터 시작해서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책들이 이 서구의 잠들어 있었던 중세를 잠을 깨우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해서 결국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 책 중에 하나가 시학인데요.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든 종류의 이 창작적 글쓰기, 모든 종류의 글쓰기는 미메시스와 디에게시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작적 글쓰기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에요. 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리얼리즘 문학론이 싹 트는 겁니다. 세계를 모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때의 모방은 남이 써놓은 글자를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뺏긴다라는 거죠. 세계를 모방한다. 자연을 모방한다. 자연의 질서를 모방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모방을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하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든 사람은 베껴요.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죠. 아버지의 몸짓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서 알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따라하고 이런 모든 따라하기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한 사람이 어른으로서 나만의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잖아요. 문학작품도 많이 뺏깁니다. 문학작품을 할 때 뺏겨쓰기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저는 결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읽고 흉내 내보는 거는 해볼 만한 방법이지만 직접 뺏겨쓰기는 사실은 고통이 안 들어가요. 손으로 뺏겨 쓰는 건 손가락 쓰는 고통 말고는 딴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굉장히 좋은 문장을 보았을 때 저런 문장을 내가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맥락에 있는 말을 나의 맥락으로 옮겨서 쓰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내가 뺏겨놨어요. 그랬다가 친구들 모임에서 한번 풀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 나는 배꼽 잡고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왜 그럴까요? 생뚱맞은 맥락에 들어가면 아무리 웃음 얘기라도 안 웃었거든요. 이렇게 하다못해서 정말 웃긴다라고 생각되는 유머 한 세트도 맥락이 다른 데 들어가면 안 웃기는데 하물며 어떤 작가의 훌륭한 말을 내가 가져다 갔을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의 훌륭한 생각을 나의 적절한 맥락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크는 거죠. 그래서 습작기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모방이 아니고 모사를 많이 하죠. 뺏겨 그리기를 많도 해요. 정말 잘 그린 사람들의 것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의 붓타치 방법도 배우고 색배학 방법도 배우고 형체를 그려내는 어떤 원리도 배우고 원근법도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으라고 뺏기면서 그림을 배우고 음악하는 가수들도 처음엔 남의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K-팝 스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창법이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탈락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노래를 배울 때 남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배울지 몰라도 자기만의 고유한 창법이 생겨야지만 그 사람은 가수가 되듯이 이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다 처음에는 뺏기기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뺏기기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습작을 떼어버리고 프로가 되는 거죠.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모방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절은 왜 뭐라 하느냐. 프로가 되었잖아요. 반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남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문장을 가져다가 자기 것인 양 하고 쓱 써먹어서 독자한테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이거는 사기친 거죠. 도둑질 해봐서 사기친 거죠. 사실 저는 제가 평생에 사기를 한 2번쯤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사기 당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굉장히
저항했어요. 내가 사기를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무지하고 순진한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아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TV 이 애청자들 중에 저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신경숙한테 혹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네티즌이 너무 재미있게 정리를 잘했던데요. 표절이라는 것은 뺏겼다는 것을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 표절이고 표절 말고 패러디라는 말이 있어요. 네.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뺏겼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놀리는 것이 패러디고 오마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오마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뺏겨왔다는 것을 제발 독자가 알아줬으면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제발 독자가 알아줬으면 싶은 거래요. 예를 들어서 박상용이라고 하는 정말 골치 아픈 작가가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합쳐서 평생 합쳐서 책을 10,000권이나 팔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중에 1,000권은 제가 팔아줬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박상용의 책을 제가 숙제로 냈거든요. 그리고 꼭 사라고 했어요. 얘들아 점심 2끼 굶고 살아. 니네들이 평생에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책을 어떻게 소장을 하겠느냐. 되게 공대, 경영대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놓으면 20년 뒤에, 30년쯤 뒤에, 30년 너무 빠르나. 여하튼 자식한테 존경받을 거다. 네 새끼한테 존경받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 한 2끼 3끼 굶어도 너는 키도 다 컸고 하니까 다이어트 할 셈 치고 굶어. 그리고 사. 걸어다녀. 이러면서 막 사게 했거든요. 옆으로 왜 썼지? 여하튼 평생에 걸쳐서 정말 얼마 책을 못 판 작가인데 문장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까다로워요. 그리고 미문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데다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징그러울 정도로 까다롭고 그로데스크한데 되게 아름다워요. 자,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데 독자가 못 알아줘. 근데 내가 인기 있는 작가야. 이 작가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서는 막 써. 독자들은 못 모르고 훌륭하다 아름답다 하잖아요. 뒤에 가고 사실은 박상용 거를 뺏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오마주예요. 그러니까 이 표절과 패러디와 오마주를 너무 쉽게 구분을 해놨어요. 너무 재밌어서 죽겠던데 사실 표절과 패러디와 오마주는 오히려 구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작품 속에 드러나는 거니까요. 모방과 표절, 즉 베끼기와 표절을 많은 분들이 의외로 구별을 못하길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베끼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가 베끼기를 하는 걸 갖고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등단 절차라고 하는 게 있죠. 등단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표절이에요. 이 등단 심사라든가 또는 신춘문예라든가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해서 표절 작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표절이라는 게 밝혀지면 취소를 당해요. 그 사람은 작가로서 아예 문단에 진입을 못하는 거죠. 작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등단 절차라고 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마추어와 프로의 이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고 프로는 원고료를 받든 책값을 받든 돈 받고 자기 작품을 독자에게 주는 사람이거든요. 독자는 돈을 받고 굉장히 값싸게 어떤 작가의 정신세계를 소비하는 건데 그게 책값 한 권에 많아야 10,000몇 원이라고 해갖고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쳐지면 100만 부고요. 100만 명의 독자들이 그 작가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200만 부구나. 지금까지 따지면 한 300만 부 나갔을 수도 있어요. 300만 명의 독자들이 이건 엄마를 부탁했는데 그 전설이 그렇게 나은 건 아니네. 좀 헷갈렸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엄마를 부탁해도 지금 표절 시비가 걸려 있는 작품이니까요. 자,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뺏겨온 작품에 우롱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하지만이 우리가 더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 더 치열한 작가들을 만날 수 있고 작가들 덕분에 조금 수월하게 인생의 가파른 계단을 나 혼자서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말 헉헉대는 인생의 가파른 계단을 작가들이 악전고투하면서 발판 하나 놓아주는 덕분에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하지만 가짜 작가를 존경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괴로워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쓰레기 청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유수하다라는 평론가라고 하는 양반들이 대부분 뭐 문지, 장비, 문학동네에 몰려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문학동네는 대표 평론가 신경수 씨의 남편 남진우 씨가 조선일보가 정말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극우 평론가인데, 극우 수구 평론가인데, 그리고 신경숙 씨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독립문학상 심사위원이죠. 그러니까 신경숙은 정말 한국의 대표 작가가 되어 있고 좌우를 막론해요. 아우르고 상비에서 그렇게 밀어주는데 독립문학상 심사위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냐고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대체 장비가 왜 저러느냐. 물론 이유는 좀 알죠. 워낙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렇지만 대장비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비를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막 평생 회원 이런 것도 해주고 거금을 주면서 이래가면서 키워온 장비가 자기네들 장비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네들의 소유 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저는 좀 난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튼 모방이라는 것은 너무나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요.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문학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학 비스무리한 거 왜 문학의 조상들 있잖아요. 문학의 조상들, 구비문학이라고 불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외우기가 쉬워야 돼요. 외우기가 쉬워야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표현들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소리도 우리가 들어보면 이 판소리에 나오는 표현이 저 판소리에 나오기도 해요.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도 굉장히 위대하다고 하는데, 위대한데, 그런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은 호메로스의 작품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기존의 노래라든가 시가라든가 찬미가라든가 서사시라든가 에서 하고 있는 통속적 표현들 있죠. 예.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죠. 관용적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 외워야 되니까요. 기억을 해가지고서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일단 굉장히 틀에 박혀 있어요. 운문의 형식을 따르는 것은 리듬이 들어가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옛날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반복적인 문구의 되풀이로 되어 있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시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글자가 있었잖아요. 글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의 글을 가져다가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의 글을 변형시키는 것을 일종 문학적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이 차운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한시에서는 많이 써요. 운을 따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아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끝말 딱딱 맞추는 거. 유명한 시 있잖아요. 춘향전에 나오는 거. 옥반가현은 만인혈이요. 금준미주는 금준미주는 만인혈이요. 옥반가요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밀누락이요. 가성거쳐 원성고라. 고고 연결되잖아요. 이걸 이제 아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유명한 한시에서 운을 주는 거예요. 아분을 주고 이 아분에 맞추어서 이 운에 맞추어서 시를 써보라. 두 운을 줄 때도 있고 아분을 줄 때도 있어요. 끝자리를 줄 때도 있고 시작을 줄 때도 있는데 이 운자를 주면서 맞춰서 시를 써보라 하면 그게 대해서 잘 맞춰서 시를 써내는 게 굉장히 이제 잘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옛날의 선비들한테는 시 쓰기가 일종의 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어야 돼요.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무지 많은 식구를 외우고 있다가 적절히 잘 어레인지해서 써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의 범위가 거의 똑같아요. 남아필독 오거서라고 하는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남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5수레의 책이 사실은 큼직큼직한 한짝을 실어 써서 이렇게 한지에 써가지고 책으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5수레라고 해봤자 지금식으로 되면 책 많아야 한 300페이지짜리 한
한 100여 권? 그래서 이 필독도서 백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만 다 읽으면 그 남아가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남아 필독을 다 읽는 셈이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정도의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은 다 읽은 거예요. 말하자면 문화적인 공통자산이에요. 그 공통자산 안에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대화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대화가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의 문학의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었던 거죠. 그 방법론이 토대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송강정철이 자기 앞에 있었던 어떤 시인의 시를 표절했다라고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그건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표절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18, 19세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 인쇄가 된 문학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혁명인 게 귀로 듣던 문학에서 눈으로 보는 문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귀로 듣는 거는 감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잔상만 남아요. 정확한 표현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고 느낌과 잔상만 남을 때도 많고 개 중에 굉장히 빼어난 표현은 입에 와서 착 달라붙죠. 그럼 이제 그게 또 돌고 돌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근데 인쇄가 되면 사람들이 머물러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 문화의 특성상 소리하고 달라서 한 차례의 반성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다시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하는 행위는 쓰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식적인 거죠. 모르고 표절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따져요. 이 네가 지금 창조한 거 맞냐? 이 네 거 맞냐?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말은 판매되기 시작하는 상품으로서의 책이 나오고 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오랜 보편적인 글쓰기 또는 글 만들기 또는 심지어 사람 되기의 방법론인 모방, 뺏기기 하고 표절하고를 같은 차원에서 두고 자꾸만 비슷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특히 윤지관 같이 더 잘 썼으니까 뭐 표절이라도 괜찮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단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한 20세기 초중반쯤 되니까 이제 인쇄된 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온갖 예술들이 그냥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야말로 정말 독창적인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은 자연을 모방을 했는데 자연은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모방할 만한 자연은 모방을 다 해버렸어요. 이때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구름, 바람, 산 이게 아니고 사람의 행동이에요. 역사고 실천이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이 자연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인간 세상을 온갖 종류의 인간의 양태를 다 모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새로운 방법으로 그 자연을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방법론이 발달을 해요.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쓸만한 것은 다 텍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텍스트를 모방한다. 이 텍스트를 모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디라든가 이런 게 인유하고는 다르게 옛날 사람들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썼었던 인유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인유라고 하는 것은 인용을 하는데 너무 누구의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 시대로 가면서는 누가 썼는지가 텍스트마다 이름이 따라다녀야 되죠. 예, 따라다니는 이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글자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걸 밝히는 게 짜다라 어렵지도 않거든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모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패러디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냥 가져다가 쓰면 표절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가 의식을 가지고 변형을 해요. 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뺏겨오고 싶다면 기를 쓰고 변형을 해서 여기에는 정말 나의 창조성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가든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내가 슬쩍 비틀어서 나는 뭔가 다른 용도로 쓰겠어. 되게 풍자하거나 야유하고 싶을 때 패러디를 많이 해요. 김춘수가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장정일이 그걸 가지고 와서 라디오라는 시를 썼거든요. 내가 너의 버튼을 눌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라디오가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꽃이 패러디지만 그렇다고 장정일 보고 표절 작가라고 아무도 안 해요.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나 통렬한 야유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나 통렬한 야유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거는 섞일 수밖에 없고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섞일 수밖에 없고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불러요. 서로 뺏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패러디 담론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디 담론도 표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예,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막 입에서 막 땀이 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적당히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더 시작하면 한 30분, 40분 또 가는데, 잘 세기 때문에 엄청나게 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시판에 글 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많이 드리고,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달고 싶었으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다 못 달았습니다. 예, 목소리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갸루상, 예, 아까 제가 기억을 못했던 갸루상을 라게이지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 엄청 감사합니다. 게시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챙겨보고 하는 것도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술을 좀 익혀서 아주 요령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뵐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